휠체어를 탄 과학자로 익숙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만 유명하신 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알아주는 과학자입니다. 우주론의 한 획을 그은 분이고요. 기존의 블랙홀에 대해서 알려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호킹을 휠체어를 타고 얼굴에 기계를 붙인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사실 20살 무렵까지는 호킹도 두 다리로 평범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건 21살 때 진단받은 루겔릭병 때문이었어요.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데요.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부착한 센서로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음성 재생 장치로 발언을 해왔던 거죠.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습니다. 호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호킹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전동 휠체어는 4억 3,600만 원 정도에 팔렸고 박사학위 논문은 약 8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호킹을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1988년에 발간돼서 30년 동안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호킹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내용과 그 당시 우주에 대한 첨단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킹이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썼다고 하는데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수식을 거의 뺐는데도 대중이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호킹 지수라는 재미있는 지표예요. 호킹 지수 아시나요? 책의 전체 페이지를 100페이지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읽은 페이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집에다가 시간의 역사 책을 사다 놓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만들어진 지표예요. 참고로 시간의 역사의 호킹 지수는 6.6입니다. 사람들이 100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킹은 생전에 블랙홀과 아기 우주, 호두 껍질 속의 우주를 포함해서 약 20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2009년 6월 28일 영국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신박한 파티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여행자들을 초청하는 파티였는데요. 이 파티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간여행자를 위한 파티에 당신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시간과 날짜도 오해 소지가 없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파티 주최자는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시간 여행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한 TV 채널에서 녹화도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과연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하는 파티에 왔을까요? 파티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여행자인 척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파티를 주최한 교수가 파티 당일까지 초대장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즉, 파티 장소와 시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교수는 파티 초대장을 파티가 끝난 이후에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파티가 끝난 뒤에 초대장을 받아도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서 파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이런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1942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딱 300년이 되던 날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도 우주를 연구했던 과학자죠. 출생부터 굉장히 특별한 느낌인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그날 태어난 아기가 나 말고도 20만 명쯤은 될 거다 라면서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 티 느낌이죠. 호킹은 엘리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그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지적이고 학구적이었다고 합니다. 호킹은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합니다. 부모님 학교의 후배가 된 거죠. 입학 당시 17살이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의 호킹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다르게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조정아시죠? 경주용 보트를 타고 속도 경쟁을 하는 건데요. 호킹은 맨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기자비로 활약했습니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역할이죠. 그야말로 인싸 같은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호킹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는 천재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킹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졸업할 때쯤 호킹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 시험을 안 봤거든요. 시험에 지원해놓고 날짜를 까먹어서 시험을 못 보러 간 거예요.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긴 한데 공무원이 됐으면 지금의 호킹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천문우주학계는 참 행운이었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가족들이랑 호수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후로 호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불치병이고요.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듣죠. 고작 21살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호킹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호킹은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킹을 180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인 제인 와일드였어요. 제인은 호킹이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킹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전과는 다르게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이 됐고요. 결국 1965년 제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후로 제인과 새 아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사랑의 힘으로 호킹은 그에게 남아있다고 했던 2년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았고 그 후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종이나 연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생각하는 힘만으로 머릿속에서 우주론을 만들어 나갔죠. 호킹이 남긴 중요한 업적은 대부분 블랙홀에 관한 것들인데요. 호킹은 블랙홀 연구뿐만 아니라 타임머신이나 외계인, 인공지능 같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먼저 타임머신, 시간여행에 대한 호킹의 입장은 제가 맨 처음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죠. 호킹은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물리학자 킵손입니다. 킵손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았던 분인데요. 호킹이랑은 절친한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킵손은 웜홀을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웜홀은 우주에 있는 가상의 통로입니다. 우주에 휘어진 3차원의 공간을 이어주고 있죠. 여기서 빛은 우주 공간을 따라 직선으로 달리지만 웜홀을 통하면 빛보다 빠르게 지름길로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순간이동하듯이 시공간의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진 이론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호킹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과거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의 역설입니다.
호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다고 칩시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낳기 전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당신이 현재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거로 가서 내 조상을 죽였다면 나는 존재해선 안 된다. 이게 바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과학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호킹은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1985년에는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인 셀은, 선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가기 위해 스위스에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호킹이 폐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컴퓨터에 연결해서 기계음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호킹의 병이 악화되면서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호킹은 아내인 제인과 약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순탄하진 않았어요. 호킹이 호킹 목사로 유명해지면서부터 너무 바빠졌거든요. 제인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이를 돌봐줄 남자를 들이죠. 조너선이라는 남자분이 일종의 입주 시터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조너선과 제인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인이 나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도끼는 객긴입니다. 왜냐하면 호킹도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자신을 간호해줬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일레인과 러브 다이브를 해버리는데요. 결국 호킹과 제인은 1995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둘 다 각자의 연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각자 사랑을 찾았으니 해피엔딩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호킹은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아내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땡볕에 내버려뒀다. 이런 뉴스가 막 터져 나왔죠. 2004년에 호킹을 돌보던 의료팀에서 일레인이 호킹을 학대한다는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실제로 호킹 박사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어서 가족들이 수사하기를 원했는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구타 사실을 부인했고요. 수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호킹이 침묵했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킹과 일레인은 2006년에 이혼했고요. 호킹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일레인과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녀가 나를 소생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 모든 위기들은 일레인에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버거웠다. 부부 사이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아무튼 둘만의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 재밌는 TMI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킹은 한국에도 2번이나 왔습니다. 1990년과 2000년에 강연을 하러 오셨던 거죠. 특히 2000년에 청와대에서 했던 강연이 유명한데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류게릭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저는 의욕이 없고 삶도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일은 죽음에 직면하면서 저는 놀라울 만큼 정신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좋은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업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킹의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